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지만요. 그래도 어제 사실 코스피만큼 강하지 못했던 코스닥 쪽에서 강한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박스권 안에 갇힌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가 꽤 많이 눈에 띕니다. 네, 또 오늘 시장 안에서도 변동성 장세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 섹터 안에서도 그 안에 종목별 흐름 역시나 좀 변동성이 강력합니다. 또 오늘 시장 안에서 단연 또 이슈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석유와 가스의 흐름일 텐데 그 안에서도 섹터별, 종목별 변동성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그널부터 만나보시죠.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과열을 시키고 가는 타이밍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리포트를 내는 많은 증권사에서는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에 바짝 엎드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사실 시장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이면 사실 굉장히 쉬울 텐데 그 둘 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오른 건데요. 5주 연속 S&P 500은 올랐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2,700선을 완전히 뚫어내면서 몇몇 증권사에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2,800선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2,700선마저 무너진 상황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현재는 숨고르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세 저항이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거의 숨고르기 장세, 눈치 보기 장세, 관망세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일평균 거래 대금은 현재 20조 원대를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워낙 강하게 좀 작용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조정 흐름 그리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증권사에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연말까지 현재 시장에서는 연내 1.3회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는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럽 안에서의 금리는 3.75%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오히려 현재 압도적입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경제 지표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PCE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PCE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죠.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부합을 했었지만 근원 PCE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예상치를 0.2%포인트나 상회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술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인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술주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IT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크게 실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현재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가 현재는 일반화되는 국면인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부재한 기업은 유동성 공급이 제한적이고요. 반면에 굉장히 놀랍게도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자본 지출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최근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캐펙스 계속 늘리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투자 늘리고 있지만은 투자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S&P 500 내에서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M7의 최근의 변동성이라든지 거품이 너무나 심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은 일단 M7만큼 실적 잘 나오는 기업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간밤에 4% 가깝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3개월 만에 컴퓨텍스에서 또 새로운 AI GPU인 루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3개월 만에 새로운 칩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큰 함의를 가져다 줍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2년을 주기로 새로운 GPU를 발표를 하지만요. 이번에는 1년을 주기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3개월 전에 블랙웰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 고작 3개월 만에 이렇게 새로운 루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젠슨항은 1년 주기로 새로운 모델을 앞으로 계속해서 공개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주가 강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AI 시장을 낙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금이 삼성전자의 매수의 영역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메모리 쪽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HBM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은 삼성전자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 워낙 이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24년에는 원래 영업이익단이 21조 원대로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규모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추정치 상향이고요.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7조 원대에서 앞으로 36조 원대까지 그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7만 3천 원대까지 빠졌던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매수할 때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긴 겁니다. 특히나 D램과 낸드의 것이 시황 호조로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사실상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핫하다는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 쪽이 바로 두산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자사업, 로봇사업, 그리고 원자력 모두 다 최근 들어서 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봤을 때는 사실 한국 증시에서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도 역시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증권도 마찬가지로 위클리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은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조정을 받더라도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시장 상황들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산유국에 대한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 동해바다에서 가스와 석유가 날 수 있을지 그 기대감에 증시가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말 석유가 개발될 수 있을지 그 단계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물리탐사 자료를 취득한 후에 전산처리 자료를 해석하고 그 구조에 대해서 유망성을 도출을 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탐사 시추 그리고 개발 생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어제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이슈는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이 동해 부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함께 심해 물리탐사 시추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의 심해로 최고 분석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액트 지오사의 자료 분석을 요청했는데요. 그 자료 분석을 요청한 결과 지난해 말에 최대 많으면 가스는 12억만 톤 이상 그리고 석유는 42억만 배럴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유망 구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망 구조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바로 어제 물리적 탐사를 통해서 더 큰 가능성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 경북 포항의 영일만 앞바다에 바로 많으면 이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어제 다시금 확인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정말 강력한 기대감으로 증시 전반적으로 좀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동해안에 140만 배럴의 이 석유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세계 산유국 15위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원유나 석유 측면에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구조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증시에 좀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딱 이 단계입니다. 유망 구조가 도출된 상황, 물리적 탐사만 이뤄진 상황.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탐사 시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탐사 시추에 대한 계획을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사 시추 빠르면 올해 11월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명은 대왕고래입니다. 이 이름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확실히 미공개된 상황인데 이 빠르면 11월에 탐사 시추에 돌입이 돼서 확실히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2035년에 그 개발 부분이 착수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보통 기존 탐사 시추의 성공률은 8에서 10%인데 이번 대왕고래는 전망치 20%로 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20% 전망치로 진짜 석유 개발 단계까지 착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여론으로는 섣부른 낙관은 아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리적 탐사에 의존한 상황이고 그리고 20%의 전망치라면 실패 확률도 80%가량 되는 거니까 이러한 상황에 아직 좀 투자 측면에서 섣부르게 접근하기에도 좀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직전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1998년에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17년간 4,500만 배럴의 가스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가스가 완전히 고갈이 되면서 2004년 이후에 그 개발이 중단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매장량에 대한 의구심도 좀 강력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저버릴 수는 없죠. 정말로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좀 상당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가 향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 산유국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변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이슈로 어제 오늘 석유 가스 관련주가 움직였지만 이제 길게 살펴보면 조선이나 건설주도 이 이슈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드러난 것도 이 사회적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위상도 강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이 증시 상황을 살펴보시면 정말 어제여서 오늘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등극한 종목도 많고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석유 지금 오늘도 상한가에 기록했고 그리고 또 움직이는 섹터가 강관 제조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앞바다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심해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에 관련된 관관 제조 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에 등극한 동양철관과 화성밸브가 오늘도 상한가 등극한 상황이어서 또 관련주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그 관련주들의 흐름은 오늘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시장 자체는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는 듯한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다행스럽게 121선 지지하고 좀 위태로웠던 시장을 좀 반등시켜서 좀 올려주는 모습이 전일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3조 넘게 매도했다가 전일 외국인의 매수 전환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었고 전일도 거래대금이 상승하면서 양봉도 나왔는데 거래대금도 약 한 14조 원 정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전일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 좀 상반되는 모습, 뭐 그렇지만 좀 박스권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매도로 전환했고요. 거래대금 지금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외국인 기관이 다시 또 팔고 있다. 오늘까지 매수해주면 조금 안심해도 되는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매도세로 전환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121선 잘 지지한다라는 점, 최근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 금년 들어서도 121선 한 2번, 이번이 한 3번 정도 근처로 가거나 조금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다 121선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회복해서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시장은 앞으로도 좀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았죠.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시장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반도체 분위기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근데 이전 같지 않죠. 엔비디아가 뭐 3%, 5% 이렇게 상승을 하면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따라서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상승폭도 좀 줄어들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이전처럼 AI 반도체가 나빠진 건 아닙니다만 좋은 모습은 유지하지만 그 강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 국내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올라갔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좋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강보합이고요. SK 하이닉스 약보합입니다. 시장의 움직임 좀 떨어지고 코스피는 하락폭이 또 크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종목별 순환매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시장으로 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코스닥이 오늘 플러스 0.55%, 코스피는 마이너스 0.55%인데 특징적인 게 코스닥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약간 2배 정도 많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알테오전까지 이 세 종목이 많이 올라가고 특히 알테오젠이 17%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살짝 좀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최상위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 큰 틀에 있어서의 분위기는 오늘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은 나오곤 있지만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고 있으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 LCC 그중에서도 진에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항공주들이 사실은 1분기는 좀 주목을 받아요. 특히 여름 휴가 때 3분기에 주목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2분기는 주목을 잘 못 받거든요. 이 구조적으로 1분기 그리고 3분기에 상당히 많이 수혜가 있고 2분기 좀 수혜를 덜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티켓 가격이 한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코로나 보복 소비, 사실 이런 얘기들이 이전에 작년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보복 소비를 끝나지가 않았죠. 계속 티켓 가격은 높아져 있고 해외 여행객 수요가 줄질 않습니다. LCC 4사의 영업이익이 금년 예상이 한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회 구조가 이제 바뀐 거죠. 해외여행이 이전처럼 특별한 마음 먹고 몇 년에 한 번 특별한 시기에만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나아가는, 굉장히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이런 모습들로 바뀌었습니다. 진에어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LCC들이 작년 4분기부터 상당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진에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4분기부터 순현금 흐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24년도, 25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약간 24년도는 20%대, 25년도는 30%대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장이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사회 구조도 좀 바뀌었는데 24년도 예상 PER이 5배거든요. 가격은 좀 싸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6월이라 그래서 2분기라 그래서 비수기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있으면 7월이거든요. 7월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가격도 좀 싸서 부담 좀 덜하다. 근데 이익은 올라가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항공 쪽, 그 안에서도 진에어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4일 화요일 시장 오후 2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0.6% 하락하며 2,6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강력합니다. 0.51% 상승하며 85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 이어가게 될지 오후장에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오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4거래일째 매물을 좀 달아내고 있고요. 이 개인 투자자는 4거래일째 매물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힘이 확인이 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도 이 수급 동향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오늘 또 시장이 움직이게 될지 전문가님들이 보고 계시는 수급 한마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러한 수급 상황이 시장을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어제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화요일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또 보이고 있는데 본부장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 오늘 시장 같은 네.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좀 변수 포인트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장에서도 혼조의 흐름들이 나타났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보다 이제는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표들이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 자체는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증시에서의 조금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전거래일에 다우존스가 이제 1.5% 올랐다가 이제 뭐 이런 지표들이 ISM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지수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0.3%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좀 일부 종목군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그 지수를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거래일 다우 상승에 힘입어서 외국의 선물이 1조가 넘게 들어오다가 장중에 막판에 8천억까지 좀 눌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거제 들어왔던 선물의 물량이 오늘 다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에서는 7천억 원대가 지금 이탈이 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 이제 1조 정도가 들어왔을 때 기간이 한 2천억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 2,700억 원 기간의 매도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도 현물에서 2,400억을 좀 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생 시장도 최근에 흐름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베이스차를 확대를 하면서 이제 빅선물 흐름들에서의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가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합권 안에서의 좀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장에서도 게임스탑 같은 이런 밈 주식들이 굉장히 급등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스전 관련된 가스와 유전 관련된 부분에서의 강세 기조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펀더멘탈 관련된 종목군들을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대부분 테마성이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시장은 일단 이번 주에 나와 있는 고용 지표들 조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방위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쉬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대형주 쪽이 좀 약세 흐름들을 나타낼 것이고 지금처럼 소형주나 특정한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은 충분히 좀 잘 대응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용지표 발표, 이런 각종 경제지표를 앞두고 우리는 좀 박스권 장세가 아닐까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이 강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발표가 될 고용지표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어제 10년물 국채금리 네.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2년물 국채금리는 정책과 관련된 금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는 실제 경기와 관련된 금리라고 보는데 일단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생겼습니다만 역시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도 공존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대형주들 아니면은 실적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쉬어가고 오히려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순환매가 도는 이러한 형태가 지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고용지표 이후에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어제 국채금리 급락이
단순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이슈가 있는 섹터군들의 수급이 좀 많이 쏠렸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계속적으로 이러한 테마성 그런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투심이 갑자기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 이후에 앞으로 FOMC에서 과연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까지도 예상이 되면서 경계감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같이 공존하면서 시장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밤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슈로 시장이 움직이는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참 이럴 때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저희와 함께 수급 부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훈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면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SK하이닉스입니다.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세 번째로는 LNF, 네 번째는 기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IG 넥스원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삼성전기, 네 번째로는 현대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엔캠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저가 매수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오늘 시장에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급락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현재 매수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은 MSCI 지수에 다시 한번 리밸런싱 되면서 편입됐고요.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오늘 한껏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에코프로 BM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YC가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HPSP,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우리기술, 다섯 번째로는 펌텍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외의 선택인데 정말 오랜만에 매수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LG엔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화, 네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다섯 번째로는 GS 리테일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는 한국전력, 다섯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알테오젠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곳이 알테오젠입니다.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실리콘2입니다. 외국인들 팔고 나가고 있는데 기관은 오히려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코프로비엠, 네 번째로는 가온칩스, 파마리서치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지노맨 컴퍼니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VT, 세 번째로는 세경하이테크,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다섯 번째로는 클리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님은 HMM과 하이비전 시스템을 오늘의 수급적 특징이 담긴 종목으로 좀 가져와 주셨는데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기관이 많이 덜어내긴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좀 살아있는 게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의 이런 반도체 시각은 상당히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반도체 안에서 주도주는 HBM을 필두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HBM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증설과 캐파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 쪽으로 뭔가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단연 하이닉스부터 좀 반응을 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 기조가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삼성전자를 2조 이상 덜어낼 때 하이닉스를 1.5조 이상 다시 좀 매수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기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최근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담는 종목군들은 기관에서 매도 상위로 포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수급적인 핑퐁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지만 다시 기관이 받아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 플레이에서 만약 양매수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의 기관 수급 기조도 연속성이 계속 나타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에 대한 이런 대장 흐름들 또 이제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HBM 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기조는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확인되는 부분은 그 매력도 긍정적인 전망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계속해서 HBM 관련 이슈는 있겠지만 그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일 기업으로 보여지니까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상향 기조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HMM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7%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은 좀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5월 달에 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들쑥날쑥하고 있지만 그래도 5월 달 한 달을 봤을 때 꾸준하게 좀 매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은 조금 뭐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지금 운임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지금 중국에서 이 물량을 이제 밀어내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어쨌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코로나 특수 때만큼이나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현저히 낮다. 그리고 지금 HMM 실적이 2분기는 확실하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5월 달에 뭐 안 산 곳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제외하고는 뭐 사모펀드, 연기금, 뭐 투신, 보험 뭐 다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뭔가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테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화장품주들이 이러한 운임에 대한 비용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반대로 지금 이러한 것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해운 쪽이 아니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단기간에 해소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운임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해운 관련주들 특히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운 관련주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HM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5월 중에 꾸준히 순매수를 했고 기관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러한 추세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수급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하청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뭐 5월 달만 하더라도 2, 3거래를 제외한 모든 그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도 1월부터 5월 달까지 데이터를 돌려보셔도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담고 있으니까 기관에서도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산업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전히 좀 매력도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드 관련된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수혜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이미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26년, 7년까지는 수주가 지금 꽉 차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핫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한 흐름들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초과압 변압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정적인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이클 자체를 10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산업의 사이클로만 보더라도 6년인데 이제 한 2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향후 룸이 적어도 4년 이상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미국과 이제 영국 쪽, 유럽 쪽에서의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설치 이 속도에 따라서 이게 더 늘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거기 때문에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늘어나는 부분들에서 이런 이제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산업군은 실적과 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 기조, 수주 잔고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평선들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력한 기업인데 역시나 또 외국인이 담고 기업이 덜어내는 그 핑퐁 구조가 좀 확인이 됩니다. 지금 전망을 확인해 보면 전력 부족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실적도 괜찮고 전망도 좋은 기업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두 번째 기업 하이비전 시스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역시나 좀 수급 상황이 괜찮네요. 네, 5월 달에 특히나 이제 네. 외국인들 위주로 수급이 좀 괜찮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WWDC에서 이제 AI 전략 공개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 출시 지역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 본업이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취급하는 기업인데 지금 AOI라고 해서 자동광학 검사기가 이제 국산화를 단계를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다음 주에 공개할 신규 온디바이스의 제품과 그다음에 AR, MR 시장 등 이러한 카메라 모듈 쪽 검사 장비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 그리고 지금 본업에 대한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더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또 추가 상승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이벤트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장 그리고 7월 24일쯤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을 또 공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까지도 더해 볼 수 있겠다.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5월 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됐는데 아무래도 우선은 애플의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다음 주 이벤트 이후에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이 종목은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예, 사실 그 제목은 이제 취임 2년 이복현 금감원장의 그 엇갈린 여러 이제 평가 그리고 향후 그 주목해야 될 이제 증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이복현 원장이 취임 2년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이 아마 이제 업로드가 되고 그 오후 정도 되면 그 지금 현재 이제 엠바고가 걸렸는데 그 엠바고가 이제 풀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알려질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벌써 2년이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2022년 이제 6월 7일 날 그 이복현 원장이 취임식을 열었는데요. 그때 취임식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때 이제 세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첫째로는 이제 금융 안정을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얘기했고 세 번째로는 소통 및 의견 수렴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보면 뭐 결론적으로 보면 야무지게 추진력 있게 그 일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좀 들들 볶았다. 피곤했다. 그런 이제 상반된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 현재로서는 이제 3분기 중으로는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 평가도 하나 둘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뭐 엠바고 내용은 이제 오늘 발언한 내용은 제가 그 직접 그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좀 엠바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복현 원장의 2년을 되돌아보면서 향후에 또 관련된 중요한 그 이슈들이 있거든요. 뭐 금투세도 있고요, 뭐 공매도도 있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도 있고요. 당장 다음 주서부터 관련 토론회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일정이나 향후 행보도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훈길 기자는 그러면은 금감원 출입 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2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사실 뭐 제가 대표하는 입장은 네. 아니지만 그래도 이복현 원장 2년 취임한 이후에 2년 동안 중에 제가 한 1년 반 동안 그 출입을 했으니까요. 한 7할 이상은 그 제가 출입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이제 지근거리에서 이제 봐온 느낌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이복현 원장의 2년은 거침없는 그 백풀의 2년이었다. 그러니까 백풀은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자회견이나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관련된 내용을 기자들과 따로 만나서 이제 백브리핑 형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복현 원장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이제 구체적인 그 수치도 아마 오늘 그 보도가 이제 쭉 오후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어림잡아 봐도 한 수십 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뭐 백풀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초대 금감원장 시절에 그때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뭐 통상적으로 그 보수 정부일 때는 좀 그 진보 성향의 언론사가 좀 까칠한 그런 좀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진보 정권의 이제 경우에는 이제 보수 쪽의 이제 언론사들이 까칠하게 이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금감원장이나 금감원 관련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보수 언론사 쪽이 까칠한 보도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뭐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이 못하는 거나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출입하면서 많이 들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좀 뜯어보면 이복현 원장의 백풀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언론사마다 성향에 따라 뭐 그런 것도 하지만 가장 기자들이 좀 답답해하거나 가장 좀 질색하는 게 그 아무 말도 안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게 좀 제일 좀 괴롭기도 하고 사실 그럴 때 오히려 좀 그 나쁜 평가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관계없이 상당히 많이 좀 백풀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전화나 뭐 카톡 등 뭐 그런 건 항시적으로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뭐 문제나 그런 걸 제기했을 경우에 좀 관련된 거를 조금 더 풀을 많이 해주고 충분히 얘기해
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게 표현하면 소통 그런 쪽에서는 저 평가받을 할 부분이 있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을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투자자들 분들도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대놓고 저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저런 수위 정도로 말을 해도 되나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도 있었는데 최근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도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유해설이 나오니까 비겁한 결정이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거침없는 그런 입담을 보인 백풀의 인연이었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직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전 인물들과 좀 달랐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복현 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해서 검사가 이제 얼마나 이쪽을 알겠느냐 하면서 검사 원장이라서 좀 이례적이기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쪽도 많고 그랬는데요. 사실 검사이면서도 사실 회계사 이기도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주로 검찰에 있을 때는 금융수사 쪽을 해서 이쪽에는 조금 더 많이 좀 다른 일반 공안검사 그런 쪽보다는 많이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검사 출신의 원장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한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하고 충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작년 이제 8월 25일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가 금요일입니다. 사실 이제 금요일 오후 되고 하면 그렇게 뭐가 이슈가 터지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상희 민주당 당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이제 금감원 1층 로비에 이제 연자 농성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금감원 출입 기자들이 거의 반 사회부 반 정치부 기자로 연자 농성을 취재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왜 이게 문제가 논란이 이렇게 연자 농성이 됐냐면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 이제 다시 재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라임 자산 운용이 이제 대규모 환매 발표를 하기 전에 일단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이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김상희 의원이 거론이 되진 않았지만 결국 이제 보도를 통해서 김상희 의원 실명이 보도가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김상희 의원은 선을 그었지만 현재 요번 22대 이제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을 하면서 이제 22대 총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지난달 2일에도 보면 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금감원하고 김상희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이제 관련된 이제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지난 총선에서 보면 양문석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 이제 휩싸였을 때 사실 금감원이 이제 새마을금고랑 같이 이게 중간 조사를 바로 했고 조사한 지 며칠 만에 위법 행위가 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찬 당시 이제 공동 선거 이제 선대위원장이 이게 노골적이고 뻔뻔한 이제 관권 선거다. 이렇게 관권 선거를 금감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또 이복현 원장이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백풀에서 요거는 이제 불법 혐의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놔둘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반박할 정도로 민주당과는 이제 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참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장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시장에서는 관치 위주다 해가지고 좀 쓴소리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인데요. 우선 그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보도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왜 관치가 나오는지 이렇게 우선 찾아보니까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서 개최한
개최한 간담회가요. 연도별로 이게 그 체크한 게 있었는데 2020년에는 그 1년에 6건이었고요. 2021년에는 2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복현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 7일 이후 그 2022년 연말까지 한 6개월 좀 안 되는 시기인데 37차례. 그러니까 2020년에 비하면은 한 6배나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사를 불러서 개최한 이제 간담회를 보면 그 43차례.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연말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이다 보니까 거의 뭐 CEO뿐만이 아니라 뭐 임원들 뭐 엄청 많이 그 주요 인사들이 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뭐 정보 보고 내용이나 아니면 뭐 그 얘기를 들면 사실 뭐 이복현 뒷담화가 많았습니다. 뭐 관치 특히나 이제 뭐 증권가도 있지만 그 은행권에서도 많았던 게 작년에는 또 이복현 원장이 도장 깨기 하러 다닌다고 해서 뭐 시중 은행들 다니면서 금리 인하 하라 사실상 이제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쌍생금융이라고 정부가 얘기해 놓고 사실은 이제 뭐 관치를 하고 있다. 그런 게 은행권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뭐 시장에서는 뭐 이런 평가가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 근데 저는 뭐 출입기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공정 거래 그 자본시장 그런 문제를 잡아내고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적발해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성과는 있었다.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IB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게 사실 이번이 이제 그 이복현 원장 때가 이제 처음이었고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그 작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조사를 쭉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164개 종목에서 2,112억 원의 불법 공매들을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사실 뭐 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런 좀 불법 문제가 나온 측면에서는 좀 적발해 놓은 거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좀 평가할 만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평가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과도 있었다라는 게 또 인상적인데 금융위와의 또 엇박자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뭐 가장 뭐 많이 얘기가 들었던 네. 게 뭐 금감원장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느냐 이런 뭐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은 그 정책 부서인 금융위 소관인데 그 이복현 원장이 그런 뭐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보면은 그 경제부총리 그 기재부 소관입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지금 폐지 얘기를 할 정도로 뭐 그 부처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측면에서 이게 좀 그런 엇박자가 이게 과연 이게 금감원장 얘기할 거냐 그런 얘기가 그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면 저게 좀 제일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이제 10월 11일 날 그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당시에 이제 뭐 공매도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할 거냐 그런 요구들이 많았잖아요. 저 뭐 국회 청원도 그 수만 명씩이나 그 요구를 하고요. 그런 데 대해서 그 김주연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이제 국감에서 딱 선을 그었는데 그 며칠 뒤에 이제 이복현 원장이 똑같이 이제 국감장에 나와서는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요. 뭐 사실 거의 정반대 얘기를 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결국 뭐 공매도도 금지가 됐고 그리고 제도 개선도 지금 계속 추진되고 하고 있어서요. 과거에는 이제 금감원이 금융위의 어떤 산하기관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다면 실제로 뭐 직제상으로 보면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복현 원장 2년 동안에는 좀 다른 위상이나 다른 어떤 그 원장의 행보를 보였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어떤 행보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꽂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어떤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우선은 보면 6월부터 쭉 관련된 일정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가장 큰 이슈, 6월에 보셔야 되는 이슈가 이제 금투세입니다. 이제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사실 뭐 총대를 맨고 그 금투세 폐지에 이제 그 나선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지난달 이제 31일 날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과 그 간담회도 이복현 원장 주재로 열렸고요. 사실 이제 진성준 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금투세 그 도입을 하면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폭망한다 취지로 이제 밝힌 것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은 그 간담회 끝나고 기자들하고 백프를 하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이제 심해지고 장기 투자 대신에 단기 매매를 촉발하게 될 것이고,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진성준 의장 발언을 사실 뭐 반박하는 뭐 그런 또 백프를 지난주 금요일 날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사실 주목되는 그 내용은 금투세가 이제 뭐 전체 주식 등에 이제 그 전부 다 포함을 해서 5천만 원 이상 벌면 이제 그 부과를 하는 거니까 과세 대상이 1% 정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이제 지난주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인적 공제 부분을 신청을 그 봐야 되는데, 인적 공제할 때 이제 그 부양가족이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금투세가 시행됐을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에서 그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복현 원장이 지난주 금요일 이제 백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이 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요. 금투세 이슈는 계속 그 이복현 원장이 가져가는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랑 저희 시청자분들도 참 예민하게 반응하는 쪽이 금투세 관련 이슈인데, 이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지난달 말에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계획 기본안에 이 SMR이 처음으로 포함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가 먼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 안에서 태양광 관련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15년간의 계획 안에서 무탄소를 메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태양광 이슈가 아주 중요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설비 규모 목표량만 봐도 이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합니다. 2038년 목표
목표 설비 규모가 157.8기가와트인데 이 안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이 115기가와트로 지금 상당한 양을 태양광에 좀 의존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대치,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국내의 기대감, 이러한 흐름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상황을 확인해 보면 태양광에 대한 지금 업황,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 북미 시장 안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안에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강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태양광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SG 목표 이행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수요, 태양광에 쏠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중국의 태양광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에 관세 정책 수혜로 인해서 이 모듈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라면 중국의 공급 과잉에도 미국의 태양광이 더 힘있게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이러한 성장세라면 이 업황 전반적으로 좀 잘 이어갈 것이다라는 흐름도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올해 2024년 이 추정치 대비 1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어서 그 성장세도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을 필두로 태양광이 좀 단단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먼저 움직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바로 하나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솔루션, 미국 시장 내에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미국의 태양광 산업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기존 주택용 중심으로 셀 생산 판매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 그리고 산업용으로 이 판매, 셀 모듈 판매를 확장하겠다라는 목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미국 달튼과 카더슨빌의 공장을 좀 방문하면서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모듈, 북미 모듈의 재고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리서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이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들의 힘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움직임으로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터의 김덕호 대표,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정말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기업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국석유입니다.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23,300원대에서 묶여 있습니다. 이 기업을 뭐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좀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실 뭐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 뭐 이제 포항 앞바다에 있는 영일만 쪽에서 이제 뭐 석유가 이제 시추를 계획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사실 뭐 꽤 오래전부터 다뤄졌던 얘기입니다. 뭐 포항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뭐 이거 수십 년째 지금 뭐 거짓말 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1966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당시 이제 국내에 있는 천연 자원 개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라 계획 착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됐던 게 뭐 이제 대륙붕 중심으로 지금 이제 천연자원 개발 가능성을 좀 주목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추 기술 자체도 없었고 실제로 이제 시추를 했을 때에 대한 매장형 추정을 했을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추 기술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시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여기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발표했던 시기가 좀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대륙붕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한국도 이제는 상위국이 될 수 있다. 우리 천연가스가 있는 자원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 대륙붕을 중심으로 지금 보시면은 우리 한반도에는 총 광구를 8개 구로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중에 7광구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요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공동 개발 협정을 맺은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가 만기입니다. 근데 2025년 6월까지 한국과 일본이 양측에서 모두 이제 우리 개발합시다라는 이제 합의가 없으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협정에 대해서 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1978년도에 이 합의를 이제 유효를 하면서 발의를 시킬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 대륙붕의 경계를 연장선을 택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형태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판정을 했었는데 이게 1985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그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니까 너무 다툼이 많다. 그러니 그냥 적정하게 중간선 정도로 합의를 해라는 식으로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이 7광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지금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의 80% 이상은 이제 일본에 할양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미 일본이 지금 올해 2월달 의회에서도 이제 외무상이 직접 이제 발언을 하면서 한국과 재협상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는 일본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7광부에 대한 권한을 빨리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석유 섹터 그리고 천연가스 섹터는 앞으로 1년 이상은 조금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이제 상한가 도달까지 좀 시간이 필요했던 원인도 결국은 손바뀜이 좀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섹터들별로 특히 2차전지나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 계속 나타날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단 반절 정도는 뭐 수익을 내시고 또 반절이나 3분의 1 정도는 좀 이제 보유하셨다가 또 다시 이제 좀 섹터 순환이 될 때 또 이렇게 편승하시는 효과가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 이제 이번 정권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석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횃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7광부 지역에 대한 발언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2025년 이후부터는 주가 조정이 좀 굉장히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에너지 쪽은 뭐 이번에 나온 이슈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슈를 3개월 전에 알기가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을 사실 기대를 하고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행운입니다만은 김덕호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업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 쪽인데 비만 치료제 쪽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2년도에는 24억 달러였다가 지금 2030년에는 540억 달러까지 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커져가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을 불을 붙였던 게 결국에는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GLP-1 계열의 치료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1년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원상복귀되는 요요 현상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도 증가를 하고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좀 지속할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좀 인기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시장이 그 전에 제품들을 대체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오늘 우리나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특히 이제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기업들, 큰 기업들은 본인들이 직접 이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펩티론, 인벤트리제 이런 기업들은 특히 펩티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펩티론은 이제 장기 지속할 수 있는 주사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 이전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실린 상황이고 그게 주가의 흐름에 최근 나와주고 있습니다. 4월 후반부터는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물론 이 비만 치료제 때문에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도 같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은 특히 좀 중소형주들이 좋았거든요. 지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사실 엔비디아만큼 핫했던 게 이 비만 치료제 쪽인데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입니다. 롯데웰푸드이고요.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와, 오늘 주가가 7%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기업은 수급이 진짜 좋네요. 기관 수급이 20거래일 동안 2거래일 제외하고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자 방송 때 제가 네. 오전 8시 방송에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빈과류 매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제품 제로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높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유독 외국인 수급이 좀 탄탄하다라고 아까 이제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럼 갑자기 롯데웰푸드가 주목을 받느냐? 일단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국도 에어컨을 열심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성수기 시즌들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많이 찾게 되는 시즌과 냉동식품을 찾게 되는 이 시즌들이 좀 돌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도 시장에 공략한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뭐 오늘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2분기에 제로빈과 출시 더불어서 지금 인도 매출액이 2분기 때는 전년 대비해서 16% 성장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온 게 있는데 이미 인도 시장 내에서 초코파이 우리 초코파이 하면은 보통 오리온 초코파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에서는 초코파이 점유율의 70% 정도가 롯데웰푸드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리온도 후발주자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80%였던 거를 70% 좀 눌러놓은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빈과 제과 식품에 대해서의 수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모디 총리의 사실상 이제 사면임이 이제 지금 다 확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도 인도 시장을 공략한 기업들 중에서 K푸드가 좀 덜 올라갔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웰푸드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르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2023년도 인도 매출 법인 매출에서는 1,075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80%가 사실 이제 초코파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잡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김밥 수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전에 이제 거론이 됐던 굉장히 많은 기업들 뭐 우양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거론됐습니다만은 실제 우양은 5월 달부터 김밥을 생산해서 수출하기 시작한 거지 1분기, 2분기 때 아직 뚜렷한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냉동 김밥 원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얘기해놨던 게 복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가 올곳인데 이 올곳이 이제 작년 8월에만 하더라도 트레이더조에다가 냉동 김밥을 250만 톤 납품을 했었죠. 이 올곳에다가 지금 김밥 생산을 위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김밥 수출이 많이 잘 될수록 올곳 수출이 잘 된다. 롯데웰푸드를 가져갈 수 있는 마진율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시즌을 봤을 때 성수기 수혜와 이 K푸드의 열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롯데웰푸드를 주목할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웰푸드는 특히나 최근에 코코아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관련된 제품의 가격을 또 인상한 바 있습니다. 마진 스프레드 전체적인 확대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5월 시장 안에서 이 음식업계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인 만큼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음식업계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음식업을 바라볼 때 인도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었는데요. 이 압도적인 인구 대국이 될 것이다. 점차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더 주목할 부분은 바로 소비 지출 성장률인데요. 우리나라가 10년간 3% 성장했고 일본이 1% 성장한 데 비해서 인도는 11%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정말 많은 인구가 이 소비의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구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20, 30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러 국가에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인도 안에서는 20, 30대 메인 소비 지층이 좀 탄탄하게 지켜주면서 이 음식료 업계에도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도시화 측면에서도 유통 채널이 현대화되는 측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품 시장의 규모를 확인을 해보면 2023년에 인도 식품 시장 규모는 약 1,117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성장세, 지출뿐만 아니라 식품 시장 내 성장세도 연평균 9%가량 되면서 정말 높은 잠재성도 보이고 있고 높은 성장세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성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시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식품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힘을 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롯데웰푸드, 인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선호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롯데웰푸드가 최근에 인도 시장 안에서 3년간 연평균 32%가량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롯데웰푸드가 이 빙과 시장도 좀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2017년에 우선적으로는 인도의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하브모어를 인수하면서 이 빙과류 시장 안에서 좀 탄탄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자체 브랜드로도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도 안에서 이 초코파이의 인기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인도 안에서는 오리온보다 롯데웰푸드의 초코파이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인도 법인의 매출액 정말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30%의 상장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리온 역시나 롯데웰푸드만큼은 아니지만 그 인기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리온은 이 현지인의 맛에 맞는 이 새로운 맛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 꼬북칩에 100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좋아할 만한 향신료를 이용해서 맛을 개발함으로써 계속해서 매출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도 시장을 기반으로 롯데웰푸드와 오리온이 힘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힘으로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핫한 섹터입니다. 화장품 섹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관심에서 좀 멀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데 어떤 시선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그동안 화장품 섹터를 또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좀 화장품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홍해 사태 여파로 인해서 이제 해상 운임비가 계속 좀 상승이 되고 이 부분이 장기화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는데 반해서 이제 중소형 기업들은 약간 짧게 계약을 맺다 보니까 해상 운임비가 상승을 하면 수출 쪽에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게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우려는 당연히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뭐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성장세가 무리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2분기 때도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주요 국산 브랜드의 수요가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예전에는 그냥 중국이었지만 이제는 일본, 미국, 또 유럽까지 동남아시아 정말 많은 국가들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노이즈로 우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더 성장세와 실적이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내년에는 화장품 수출액 20% 정도 더 늘어나서 $100 돌파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화장품 관련된 이 섹터의 훈풍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은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가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종목을 풀로 매수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음 실적 그리고 지금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의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은 꼭 반드시 수익을 챙기면서 보셔야 될 구간이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이 섹터 자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다가 갑자기 작은 노이즈가 한 가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전체 섹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다음 실적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이어서 5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인데 이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10% 가깝게 상승세 26,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LX 인터내셔널의 경영권 매각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이제 매각을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최대 주주가 원하는 주가만큼 이제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결렬이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거론됐던 기관들도 꽤 좀 쟁쟁한 이제
주체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스카이레이크 에퀴티 파트너스, 뭐 산업은행, 유진 프라이빗 에퀴티 그리고 한솔자지. 그러니까 몸값 씹는 기업들이 이제 뭔가 업종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지금 판단을 하게 되면서 2차전지 시장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탈철기 시작을 이제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대보마그네틱이 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보마그네틱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제 2023년도에 인수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좀 많았었는데 대보마그네틱은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최대주 측이 좀 갖고 있는 물량도 꽤 상당한데 여기에 이제 실적 부분들보다는 사실 이 경영권 매각을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좀 실적을 좀 계속 끌어올리지 못했던 것 같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 또 의혹의 목소리도 있죠. 그동안에 이제 최대주 측에서 요구했던 주가에 대비했을 때는 지금 벌써 주가가 뭐 3분의 1도 더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서 이제 경영권을 넘기는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욕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대보마그네틱 자체가 갖고 있는 고객사들은 뭐 중국의 뭐 비아디도 있고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전자식 탈철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식 탈철기의 이제 그 경쟁 업체라고 한다면은 일본의 니온 마그네틱이 있는데 여전히 탈철기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가격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대보마그네틱이 훨씬 더 유리한 입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계속 좀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때문에 지금 오늘 장중에서는 좀 3만 원 선 부근까지 거의 상승을 했다가 조금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이제 이 대보마그네틱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다까지는 이제 확인됐는데 이게 이제 LX 인터내셔널에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나오면서 2차전지 사업 쪽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가 좀 테마가 같이 엮이면서 좀 급등이 좀 빨리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행동이 좀 움직여지는 거는 오히려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속도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 좀 본격적으로 빨리 매각을 하겠다. 이런 모습은 또 아니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28,000원 선까지는 조금 타이트하게 보시더라도 탈철기 시장에 대해서 좀 이슈를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LX 인터내셔널도 만약에 이제 좀 투자를 한다. 오늘 이제 7% 정도 후퇴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대보마그네틱 인수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인수 관련해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LX 인터내셔널은 또 이제 석탄 가격 회복 관련해서 또 실적 개선세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시장, 즉 우리가 친환경과 그리고 전통적인 이 화석 에너지 두 가지를 이제 병용해서 투자를 하는 이 LX 인터내셔널의 변모를 주목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 참 이슈가 많은데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리가켄바이오인데 어제도 조금 가고 오늘도 조금 가는 뭐 4%, 2%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참 이슈도 많고 모멘텀도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좀 안 가는 것 같고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시장에서는 알고 있지 않나? 라는 어떠한 좀 의구심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좀 시원하게 가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알테오젠이 주인공으로 수급이 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네. 잘 가는데도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뭐 금투, 투신, 연기금, 매수세가 좀 돋보이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관련돼서 바이오 종목을 한 종목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바이오라고 하면 보통 실적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유는 얀센이랑 지금 지난해 12월 달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체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찍혀주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의 실적도 그러기 때문에 좀 밑바탕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회사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기술 이전에 대한 메이드를 시켰던 경험들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 한 번 해본 기업이 또 그런 스킬도 가지고 있고 더 아무래도 빅파마들과의 그런 교류나 이런 관계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이 기업이 좀 그런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ADC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치료제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ADC 치료제에 대한 계약, 기술 이전 계약들이 뭐 많았어요. 다른 해외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K바이오 같은 경우에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도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 그리고 재료, 지금 뭐 아스코에 대한 일정도 있고 바이오 US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당분간 좀 추세 괜찮을 거라고 보이는데 또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FDA 승인에 대한 부분도 8월 달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도주가 약간 힘이 빠진 상황에서 대체로 해서 지금 고가권에 있는 뭐 화장품이나 실적주들은 살짝 밀린 모습이 보이면 또 바이오가
부상을 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또 리가켄 바이오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도 좋고 모멘텀도 있는데 사실 알테오젠도 지금까지는 잘 못 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가켄 바이오 지금부터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재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까지 이어서 오늘 관련 시추, 석유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오후에 들어오면서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일단 긴 장대 음봉을 좀 만들어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까지는 향후에 그 스케줄이나 시추, 이제 탐사에 대한 일정도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이쪽 시추나 석유 관련된 수급들이 좀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코에서도 어제 유황여행 같은 경우 아드마티맙이나 레저티닙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오늘 머크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바이오 수급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른 섹터에서 조금 유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어차피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겠지만은 그동안 조금 많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모습들이 그 정도 그런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오늘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또 과장님께서는 아스코 관련주 매수해라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첨부입니다. 굉장히 좀 뜬금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월요일날 이제 첨부 IR을 한번 닦고 왔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1월 달에서 2월 달의 가동률이 3, 4월 달 같은 경우 가동률이 한 2배 이상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게 새만금 공장에 대한 가동이 이제 굉장히 지연이 됐다가 실제로 지난주부터 공장을 가동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있던 이제 LISFI 이제 소재 같은 경우가 테슬라나 포드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겨울에 전기차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뭐였냐면은 가장 한파 기간일 때 자동차가 전기차가 이제 얼어가지고 배터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낮아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LISFI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경쟁력이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쯤에 이게 가동률이 시향산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추후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좀 기술적으로 반등 한번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은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전기차 업황 회복도 기다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첨부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4일 화요일 시장 마감을 4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장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샌라이브의 정재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 시장 지금 시각 기준으로 양시장 모두 좀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사님? 아직까지는 좀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이 시간 나왔을 때는 코스피가 그렇게 강하더니 또 오늘은 또 코스닥 대비해서 더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아직까지 바닥에는 확신이 좀 긴가민가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승도 마찬가지고요. 하락도 마찬가지고 한쪽 방향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게 되면은 이 바뀌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동안 강했던 테마, 섹터 이런 것도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을 자꾸 이제 발목을 잡는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정말 지겹도록 이렇게 어디까지 가나 싶을 때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 섹터 모두 4% 가까운 하락이 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또 강했었던 화장품이 운임의 발목 잡힐 거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네요. 또 화장품은 또 운임의 발목 잡히게 되면서 또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긴가민가 좀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원전 같은 경우도 뉴스케일 파워 그 약세 소식으로 해가지고 또 힘이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섹터들이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강세 섹터로 많이 언급이 됐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강세를 보이던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이제 발목 잡히게 되고 또 시장이 조금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6월 들어서 드라마틱한 뭐 반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6월 초반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 나가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많이 빠졌다 이런 인식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뭐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좀 상승해주나 싶었는데 네. 양시장이 모두 오늘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양시장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지 지금 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좀 해보면요. 지금 좀 낙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0.74% 하락하며 266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0.16% 상승하며 8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어떠한 모습 보이고 있을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가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까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4거래일째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장 후반에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각각 808억 원, 76억 원의 매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996억 원 담아내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4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참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날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좀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오히려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로는 어땠을지 함께 마켓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도 좀 올라왔고 산업 폐기물 쪽도 올라왔습니다.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오늘도 강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에너지 관련 종목들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도 있고 방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철강 관련 기업들 동양철강 오늘 상한가, 에이비온 상한가, 화성밸브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업종 상위별로 봤을 때는 전체 업종 가운데서는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2.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온라인 플랫폼 쪽도 강했고 2차 전지 쪽도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온 거 보면은 오늘 시장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좀 엇갈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2% 가깝게 급등 흐름이 나왔던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2시를 기점으로 조금 더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0.7% 하락하면서 2,662선까지 빠지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 2,700선 아래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전장보다도 2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의 강보합권, 사실 지수는 거의 움직임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목별로 좀 활발한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쉬어갔습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지수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오히려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엔솔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LG엔솔 신저가 경신한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지수가 2%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서는 LG엔솔이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발 뒤늦게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왔고요. 33만 6,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25만 9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다만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가 더 붙었다라는 게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약 바이오가 오래 쉬어가기도 했고 오늘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강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이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메리트 둘 다 가지고 가면서 오늘 시장에서 무려 5% 이상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18만 8,100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0.27% 강보합권 37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가 2% 이상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막상 어제 네이버 웹툰 IPO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별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시장에서 17만 6,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좀 강력하게 올라온 금융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조정입니다. 신한지주는 오늘 시장에서 무려 3%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다 보고 왔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강했던 기업들 그리고 올해 쉬어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면에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은 주가가 좀 빠르게 많이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는 거의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오늘 사실상 코스닥을 좀 이끌어준 기업은 결국에는 알테오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은 최근에 이슈도 참 많았고요.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또 매수세가 오늘 강력하게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시장에서 무려 20만 원대 뚫어냈고요. 21만 원대, 22만 원대, 23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23만 3,500원대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엔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세 오늘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 2%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앞에 3자 달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30만 1,000원대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혼조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요일 시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비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이렇게 코스닥이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내일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해보시면 좋을까요? 오늘 사실 전략을 좀 투자 심리 안정을 찾았다라고 좀 준비했는데 네. 일단은 뭐 5월 달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되기 전까지는 매매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현재 바이오 쪽에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강세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핑계는 금리나 기대감 이런 부분 좀 있긴 한데 바이오 USA라든지 이런 학회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슈에 의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M&A 이슈가 있고 그리고 아침 쪽에 이제 강했던 알테오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슈에 연관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시장 구간에 들어갔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매매를 주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목의 장세 계속해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오늘 힘이 좀 빠져버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시 바로 접근보다는 조금 긴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매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건
중소형주 장세라는 건 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저께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제의가 어쨌든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중소형주 종목 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좋으면은 이런 폭이 좀 넓어지게 되고요.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폭이 좁아지는 넓어졌다, 좁혔다 이런 현상들이 뭐 계속 반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의 좀 하시고 일단은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일단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종목 장세 지속이 된다라면은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개인적으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이 조심스럽지만은 좀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830포인트 지지 여부만 확인이 된다라면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충분히 일단 중장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LCC, 바이오, 그리고 의류, 원전. 원전 같은 경우는 일단 뉴스케일 이슈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SMR 프로젝트 이슈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원전 사업단 한국 방문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섹터들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조정 시 바로 접근보다는 느긋하게 천천히 좀 접근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시장의 이슈에 따라 움직이면서 변동성도 좀 강력하고 흐름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데 그래도 중소형주 위주의 그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내일 시장 안에서 특히나 코스닥의 지지 여부도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순환매도 좀 상당히 빨리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다음 주에 동시만기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FOMC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눈치 보기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당분간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유정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 사이에 이제 화장품 쪽이라든가 뭐 에너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제법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출입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수출이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나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수출이 좀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2분기 실적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을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한두 달 전에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낸드 쪽도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적게 올라가 있는 낸드 관련주들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양극재 쪽이 좀 많이 못 올라갔어요. 이미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실적은 좀 좋은 상황이지만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2차전지 업황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도 여전히 좀 관심권에 놓고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원체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양극재 수출 또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론은 아마 이들 쪽으로 순환이 좀 돌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여전히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가 밀려 내렸을 때 원달러 환율이 다시 원화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380원짜리대에서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1380원짜리대 올라왔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원화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업종별 순환매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수출에 좀 힘을 받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섹터가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흐름 안에서 그렇다면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잡고 시장 집중해 보시면 좋을지 이사님의 공략주는 오늘 YC입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준비를 그렇죠. 했고요. 네. 그리고 강했던 종목이 다시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추세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조금 이제 매력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쪽 HBM 관련된 가지 이슈가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모델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HBM3란지 그리고 HBM4란지 이런 장착률이, 채택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하이엔드 독주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마이크론의 어떤 생산량 확대,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엔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또 캐파 확대,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고 있는 전방업체들보다는 그 아랫단에 수혜가 되는 기업들 쪽으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C, 테크인, DI 같은 경우는 최근 또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또 수율과 연관돼서 또 수혜가 되는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됐었고, YC 같은 경우 그날 또 상한가에 진입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YC가 위치가 상당히 많이 높아요. 많이 높은데 생각 외로 요즘 이제 종목들의 추세가 조금 강하게 더 길게 간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Y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뭐 국내 고객 사양, 2대 주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지 싶습니다. 그래서 HBM용 검사 장비, 납품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연유들 해가지고 Y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상한가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다시 재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YC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C의 목표가 2만 원까지 또 내일 어떤 흐름으로 출발을 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KN솔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우선 뭐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좀 순환매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에너지 쪽 섹터라든가 뭐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좀 되는 그런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KN솔 같은 경우도 일단 순환매가 나올 부분들이지만 어떤 이슈로 올라가느냐를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액침 냉각 시장이 점차적으로 좀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기업들도 좀 뛰어든 그런 상황들이죠. 뭐 LG전자라든가 삼성 쪽도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KN솔 같은 경우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서브모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쿨링 시장에 좀 진출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뭐 어느 정도의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최근 조정을 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급감을 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큰 캔들이 아니라 오늘 단봉의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좀 결정되시는 그런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한 23,000원 정도대의 전고점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전저점 부근입니다. 15,500원 자리대를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이 자리대가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액침 냉각주 좀 전망이 기대가 되는데요. KN솔 무난한 상승세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23,000원까지 좀 그 목표가 잡아보시면서 내일 시장 안에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2.7% 상승하며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2월과 3월 3%를 웃돌던 물가 상승률이 4월 2.9%를 기록하고 5월에 2.7%로 내려오며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였지만 신선식품 지수 상승률은 17.3% 올랐고 생활 물가 지수도 3.1%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신선식품 중 신선과일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5% 상승했는데 배가 126.3%, 사과가 80.4%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3.1%로 작년 1월 4.1%를 기록한 이래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투자했던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을 제3자의 전량 매매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마트 신세계는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 BRB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FI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FI는 현재 보유 중인 SSG닷컴 보통주 131만 6,429주 전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마트 신세계가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계약에 앞서 이마트 신세계와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 BRB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지난 2019년에 맺었던 지분 매매 계약 조항에 포함된 풋옵션 효력은 소멸됐다는 데 상호 합의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위 5대 재벌그룹의 결사가 16년간 2.2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결사는 지난해 504개로 2007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분석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5대 기업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 부동산, 임대업 부문에서는 롯데가 19개로 가장 많은 계열사를 뒀고 금융, 보험, 증권은 삼성이 16개로 제일 많았습니다. 경실련은 특정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 혁신과 시장 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분기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11%대까지 올랐습니다.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은 11.05%로 지난해 1분기보다 6.65%포인트 상승했으며 자산 총액은 87조 7,600억 원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자산 총액의 약 72%를 차지합니다. 특히 PF 연체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한 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늘었습니다. 1분기 PF 연체율이 높은 곳은 키움 19.18%, 상상인 18.97%, 페퍼 17.32%, OK 15.33%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